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식설 시작합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이 채권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달러 대비 엔화와 또 위안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금융시장 상황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레고랜드 사태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줄이 말랐다, 또 채권 시장이 지금 경직되고 있다, 경색되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세환 교수님, 일단은 레고랜드 사태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노출이 되긴 했었는데 아마 쭉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태인가요? 네, 이제 대형 건설 사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여보험을 많이 발행하고 네네. 이 기여보험을 보통 증권사들이 많이 삽니다. 이게 이제 커머셜 페이퍼 CP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CP도 이제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고랜드를 건설할 때 예. 2,050억 원에 대해서 이 CP를 기여보험을 발행할 때 그 예. 강원도가 이게 보증을 섭니다. 근데 강원도가 이제 국가기관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만 해도 거의 9조에 이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네. 받고 이 발행을 네, 하였는데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거의 네. 최고 등급의 신용 예.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9월에 강원도에서 네. 지급 보증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을 쓴 이런 그 커머셜 페이퍼 물량이 한 1조 원이 좀 넘고요. 네네. 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대형 그 건설 프로젝트는 다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이 되고 그 증권사에서 인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 믿음이 깨지니까 이 시장이 경색이 돼 버린 겁니다. 즉 증권사들이 커머셜 페이퍼 시중에 새로 발행이 돼도 사지 않으려는 그렇죠. 이런 경색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네. 이거 회복하는데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잖아요. 정부가 보증을 섰고 거기에다가 지금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은 최고 등급으로 매겨진 채권인데도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불안한 거고 더 신뢰를 찾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누가 신뢰를 갖겠어요. 특히 민간 기업이 발행한 맞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더 못 믿겠다는 심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 그럴 때도 이제 건설사들이 커머셜 페이퍼를 발행하고 네.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이 이거를 매입을 하는데 네. 당연히 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강원도보다는 신용등급이 월등 낮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거를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사지 않으려고 하면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권을 찾는 투자자들이 줄어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채권 금리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예. 2,050억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레고랜드 어음 발행된, 강원도가 네. ABCP라고 하죠. 네, ABCP라는 액수는 자산담보기업 어음이죠.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왜 2,050억 그 집을 보증한 게 문제가 됐다고 시장 전체가 난리 그러니까요. 법석을 떨고 있냐 네네.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가 ABCP 형태로 지급 보증한 규모가 1조 3천억 정도 돼요. 1조 3천억. 네.
그 중에 한 3천억이 올해 안에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신호탄처럼 시장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전에 근데 갑자기 2,050억짜리 ABCP가 뭐 지급 보증이 안 됐다 한 게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네네. 시장에서는 네. 한 7개월, 8개월 동안 많은 회사채들이 예. 발행이 안 되고 있었어. 이미요? 발행, 이미. 뭐 그 중에서는 한전채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것도 있고 LG U+ 것도 있고 네. 뭐 등등의 공기업, 우리가 뭐 흔히 민간기업, 그렇죠. 네. 할 것 공기업, 없이 민간기업, 뭐 트리플 A, 더블 A 하는 네. 굉장히 뭐 신용등급도 아주 좋은 회사채들이 네. 지금 실패하고 있고 네. 발행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사실 채권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그 뭐 어떤 편견 아니면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리가 다르죠.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신용 경색.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증권사 이런 데들도 이제 좀 불안해하기 시작했는데 쌓이고 있었는데 레고 사태 2,050억이 이제 터졌네요. 딱 때린 거죠. 뒤통수를 때리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레고랜드라는 데는 테마파크예요. 그렇죠. 그렇죠. 레저 테마파크예요. 맞습니다. 그냥 SOC나 뭐 인프라 뭐 테크노 산업밸리를 뭐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급 보증을 한 게 아니라 네. 테마파크를 테마파크를- 테마파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급 보증을 이제 거기에 어음을 한 건데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삐그덕거렸어요. 처음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레고랜드를 강원도에 만들겠다 할 때부터 이게 엎어졌다 뭐 다시 살아났다 해가지고 건설하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계속 삐그덕거렸는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그렇게 검증이 확실히 됐던 사업이었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지급보증을 설 설 정도로. 정도로 이게 수익성 이거는 뭐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테마파크는 운영 수익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가 돌리는 돌아가야 거죠. 되는 예. 건데 이 운영 수익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게 경기에 좌우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어느 정도 이 플랜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검토를 뭐 잘 섬세하게 했는지. 예, 그것조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많이 들죠. 그렇네요.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50억 원을 어음을 이제 갖고 사태를 이렇게까지 번져졌는데 이게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방향으로 막 확산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부가 나선 게 이 50조 플러스 알파, 50조 원 이상의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래서 정리가 될 수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뭐 대안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난 이제 주말에 경제 정책을 이제 관장하는 수장들이 모여서 그렇죠. 지금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이 회의에서 50조 플러스 알파의 이제 유동성 위기 지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조 원 정도는 채권 시장 안정 기금을 네. 조성을 해서 이제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기업 어음을 매입을 하고 사드리겠다. 정책금융기관도 여기에 한 16조 원 정도로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게 한 10조 정도 이렇게 네. 해서 전부 다 합치면 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촉발된 2,050억 원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그렇죠. 지금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한 6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이제 적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향후 시장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이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는 왜 그 단기적이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단기적으로는 막아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라는 의미실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걸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조절할 거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금리 인상과는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서 지금 긴축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함으로써 그런 물가 안정을 위한 그런 시도들이 조금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니까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미시적인 어떤 이제 사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시 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전히 물가 안정을 위한 그 정책 목표 우선순위는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것이지만 네. 그 사이에 이제 발생한 이런 위기 요인들은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유동성 지원 방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잘 버텨왔던 기업들도 점점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수요는 이제 운용 자금을 위해서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 시장에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은행 쪽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금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자 부담도 높아지고 있기 예. 때문에 자금 수요는 높아지지만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 대출도 이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여러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보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제 신용 경색이 발생이 되면 네. 사실은 굉장히 작은 충격 하나로도 이게 경제 위기로 균열이 확산이 될 가고 금이 수가 가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벤 버나키나 다른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도 경고하고. 그래서 금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되면 이것이 일파만파로 실무분의 네.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 상황에 어떤 이제 위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이제 각국 그 여러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긴급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교수님 아까 잘 설명해 주셨고 신뢰 회복에 대한 우려를 같이 담아 주셨는데 일단 뭐 신뢰 회복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50조라는 좀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뭐 나름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리가 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금융시장의 강자는 채권이죠. 채권시장입니다. 예. 그 발행 액수도 주식보다 훨씬 크고요. 이건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채권 시장이 워낙 조용한 시장이다 보니 이제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그 반석 기준을 제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도 결정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충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은행에서 빌리거나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식 발행하는 거는 금리 부담도 있고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까 정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이 신주 채권 새로 발행하는 게 굉장히 경색이 된 상황에서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 안에 머물도록 해야지 이게 채권 시장 밖으로 금융시장 전이 전체로 되거나. 전이 돼서 네. 실물 경제로 옮기거나 하는 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굉장히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뭔가 막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50조 정도면은 지금 이 정도의 정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면은 어느 정도 선방이 가능하다 보세요? 내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더 되고 그 기업들의 자금이 더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도 굉장히 요동칠 수 있고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 사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뭔가 금리 인상을 좀 안 해서 기업들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좀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최상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데. 목표인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기조를 맞춰야 되는 것 예. 같고 우리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길은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긴급 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만들었다 하는 거 네.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기업하고 섹터들이 네.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들입니다. 네. 그들이 팬데믹 기간 플러스 지난 5, 6년 동안 낮은 저이자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은 집단이에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이 연결고리들 특히 금융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미리 불씨를 잡자 하는 거 중요한데 이쪽에 지금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제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전 방위적으로 모든 거를 다 지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어제 오늘 갑자기 우리가 올리겠다 한 게 아니라 지난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거를 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쇼크가 온 것처럼.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뭐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점검이 잘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좀 덜 됐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불이 났으니까 이 급한 불을 끄자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그게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약간 엇박자 한국은행이 이제 긴축으로 가겠다 하는 거하고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엇박자예요. 하나는 미시고 하나는 것이더라도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영국 총리가 영국이 감세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시장의 신뢰를 조금 많이 잃었고 그래서 결국엔 물러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 지원하겠다는 거,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것도 물론 그 불씨 잡겠다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타이밍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앞서도 드렸지만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상황은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최근에 환율 상황들 뭐 킹달러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지만 달러 강세들이 계속되고 있고 원화도 약세고 또 뭐 엔화, 위안화 다 약세입니다. 약세인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 상황이랑 우리랑 좀 다른 상황이지만 엔화도 요즘에 상당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150엔마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선마저 넘어서 버리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50엔 좀 높지 않나요? 예, 150엔 상당히 이제 엔저가 아주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주말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 환율을 어느 정도는 이제 낮춰놨는데요. 사실 이것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엔저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미 연준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일본 은행에서는 전혀 기준금리를 인상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작년만 해도 0.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뭐 크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도 경기 부양을 계속해야지 이게 다시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일본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지금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는 엔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이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계의 관측인데요. 사실 이 엔저가 이제 일본 경제에 상당한 조금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엔저가 사실은 이제 수출 기업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일본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역시나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고 이것이 또 엔저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혜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제외하면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들이 그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호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자본하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일본 경제의 더 큰 문제인데요. 엔저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일본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해외 인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었는데 이 엔저 때문에 사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자본도 유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 일본 경제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로 금리를 놓지 못하는 지금 일본 은행의 수장의 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도 위안화 요즘에 뭐 7.2위안도 넘어서고 이러니까 뭐 누구만의 상황은 아니기지만 일본은 좀 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현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은 뭐 일본 경제가 약간 침체로 가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그 기준금리 차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3.25%고 일본은 0%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이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게 일본이 제로 금리를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2001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부터 해서 거의 잠깐 쉬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 거의 뭐 20년 넘게 그러네요. 제로 금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버냉키 의장이 미국도 제로 금리로 갈지 말지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일본의 사례를 보고 일본이 거의 7, 8년 제로 금리로 가도 괜찮더라. 이거를 갖고 굉장히 확신을 얻어서 이제 미국도 제로 금리를 가는 낮추는, 네. 그런 용기를 냈었는데요. 일본이 근데 이제 경제도 살아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제로 금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로 금리가 너무 오래 했어요. 했고 네.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기업이나 가게나 지금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그 기업과 가게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네네. 나라이기 때문에 물가 하락을 걱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도 그 충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중국은 이 금리 차이보다 이제 그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너무 약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사태로 이제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강하게 하고 네, 있고 뭐 제로 코로나도 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작년에 헝다 사태 때 봤듯이 중국의 그 부동산 시장 버블도 굉장한 상태고 원래 이제 시진핑 정부가 2019년에 그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감수하더라도 네. 이런 부동산 버블과 그리고 공기업의 부실 문제를 정리하고 가겠다고 딱 선언을 했는데 공산당 위원회에서 선언을 네. 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왔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3년간 미뤄지면서 그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그 부동산 버블이나 공기업의 부실 문제가 지금 표면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때문에 위안화도 약세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왜 있는 것 올릴 수 같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디플레이션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올 여파가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악영향 중에 네. 가장 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GDP 대비 200%가 넘죠. 250%가 넘어갔고 그 OECD 38개국 중에 가장 높고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규모가 한 50%예요, GDP 네. 대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1% 금리 인상하면은 국가 부채는 2%씩 올라간대요. 매년 자동적으로. 또 하나가 일본의 채권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 연기금이에요. 네. 일본은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25%가 연금 받아서 생활을 해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일본 채권에 부담이 생기면은 일본 국민의 25%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중국 경제 안 좋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중국 경제 지금 네. 시진핑이 3년임 네네. 해가지고 뭐 장기 집권, 뭐 이제 평생 가죠. 집권 네.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체제 문제 때문에 경제가 이제 체제 한계가 올 것 왔다. 같아요. 네, 지금 3년임하고 점점 중국에서 기업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뭐 무기한으로 발표 안 하겠다 앞으로 뭐 그러니까요. 언제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뭐 철회하고 이러니까. 점수를 발표 안 한다는 거는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뭐 게임에 끼지 않겠다는 얘기나 비슷한 거고 여기서 이제 내수의 25%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아주 말도 아닙니다. 3,000조의 NPL 부실 채권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까 ABCP가 1조 3천억 규모라고 하는데 3,000조의 NPL 부실 채권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부동산 사자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내수가 지금 침체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그 위안화 약세를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좀 문제냐?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엔화가 굉장히 약세고 30% 약세고 그렇죠. 위안화는 14% 약세라고 네.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은 글로벌 리스크고 일본은 로컬 리스크. 저는 일본 리스크보다 중국 리스크가 서플라이 체인, 미중 무역 갈등 뭐 등등 해가지고 앞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리스크는 중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화약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기는 세계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나오네요. 맹주인 나라이잖아요. 지금 한국, 일본, 중국 다 달러 대비 하락률이 상당히 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뭐 아시아 금융위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와야 되고 안 오겠지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능성 있다 보세요? 아시아 금융위기 블룸버그도 참 책임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금융위기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뭐 한두 나라가 디폴트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신용 경색이 일어난다는 건지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시아 금융위기 하면은 위험을 조장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수위인지 어느 어떤 정도인지 수위인지 금융위기가 어느 나라 뭐 그냥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금융위기 하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아니라고 없고요. 보세요? 동의할 수 없고 그런데 신용위기, 신용경색 금융위기 저희가 겪었던 게 지난 20년 동안 9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저 골드만삭스 전 회장은 97년 우리가 생각했을 땐 IMF 외환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만큼의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게 저건 아닌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97년, 98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 뭐 태국하고 뭐 대한민국하고 몇몇 국가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왜냐?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은 아시아 모든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뺀 전 세계가 어깨동무하고 같이 내려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특정 국가 몇몇국에서 됐고, 약세였고 외환이 문제가 모자른,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저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거시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 97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 위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뼈아프고 지금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시기인데 그 정도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 블룸버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예. 그 블룸버그 기사의 이제 요지는 이제 지금 엔화 환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이제 해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이 된 상태가 일어나면 사실 이 두 나라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나라가 결국에 세계 전체에서 외환 보유고로는 1, 2위 하는 나라거든요.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나 뭐 일본이 외환 위기에
많이 접할 가능성은 뭐 극히 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런 나라에 지금 여러 아시아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대중 수출 의존도,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역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아시아의 거의 이제 맹주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에서 해외 자금이 유출된다는 것은 이보다 뭐 신용도가 낮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도 해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시아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부터, 특히 대외 부채가 많거나 외채가 많은 그런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뭐 외환 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제 한국에 과연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는지,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실 97년과 현재를 이제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펀더멘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양호한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외환 위기 자체의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 시장에서 뭐 작은 불안 요인 하나가 예. 사실은 여러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이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미 연준과 네. 맞춰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해외 자금이 급격하게 유치될 가능성은 이제 조금 적다고 보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유동성 위기 지원과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장의 그러니까요. 요구가 있을 수가 예. 있는데, 이런 요구에 발맞추는 순간 한미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이런 외환 위기나 아니면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더 오히려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뚝심 있게 금리 인상을 계속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 초기의 목표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유동성 위기 지원에서 그 한국은행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전 특별 대출이라든지 뭐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 이렇게 아주 이제 극한적인 위기 상황에만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기구들까지 열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아까 정삼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불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 국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부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들의 연체나 아니면 도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네.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좀비 기업이나 아니면 생산성이 낮고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한계 기업들. 퇴출되는, 예. 한계 기업이 퇴출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뭐 금융위기를 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유동성을 풀고 있구나.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겠네. 이런 시장의 오히려 불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길을 가고, 아주 이제 생산성이 높거나 성장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자금을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는 것, 그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아까 두 분 말씀 주시는 걸 봐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정도의 충격까지는 안 올 것 같다는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 환율에서 오는 어떤 무역수지 적자, 지금 7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의 뭐 위험성,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악순환을 좀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뭐 중국과의 네, 그 중국 경기가 안 좋고요. 워낙 또. 안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셧다운, 봉쇄를 예.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경기가 하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사실 수출 양으로 보면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 폭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수입하는 그 원자재, 네. 석유나 LNG 가스의 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게 그 역전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글로벌 이코노미 자체도 이제 굉장히 하락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중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 적자 상태는 어느 정도 참아야 되지 않나. 뾰족한 정부로서도 대책이 없고 없다.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글로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게 크게 개선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어렵죠. 지금 중간에 껴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일본
옌 저하 때문에 그 환율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또 중국이 경제가 저문형이니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수출도 못 하고 중국에.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이 전 세계에서 9위 정도 수준이래요. 4,300억, 4,200억인가요? 지금 네.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 들어가지고 350억 달러 지금 무역 적자가 나타났다고 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 이창용 총재의 그 말을 빌리면은 걱정할 신용 경색, 신용 뭐 국내의 신용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 오히려 걱정할 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뭐 이 경제 충격들. 부담, 네, 소비 부진, 네, 이거를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걱정해야 된다. 저도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외환 보유고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서 뭐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뭐 국가적 차원에서 네네. 내수적인 차원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건 지금 맞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 해가지고 뭐 크레딧 스프레드 엄청 올라가고 네.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국가 신용도 자체가 문제 타격을 입을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지는, 아직은. 아직은 여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떠세요? 무역 적자 얘기 꽤 오래 지금 벌써 하고 있고 지금 7달째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환율도 우리 지금 뭐 사실 1,300원대가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1,400원대로 벌써 올라와 있고 좋지가 않아요. 사실 상황은. 예, 사실 무역 적자도 앞으로 좀 더 지속이 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도 당분간은 참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연말에 가면 다시 한미 금리 격차가 뭐 1% 혹은 1.25% 포인트 정도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도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뭐 유가라든지 이제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그런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수입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요. 수출은 당분간 더 호조를 보일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사실은 또 환율을 다시 더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것을 돌파할 만한 그런 뭐 아주 획기적인 대책은 네. 쉽지가 않지만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해서 뭐 무역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수출 기업의 이제 애로가 주로 뭐 마케팅이나 유통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고 단기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국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나라에서 또 이벤트들이 막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영국에서 감세안을 내놨던 거였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러스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기로 했고 또 감세안도 일단은 사실상 폐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미 사태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미 충격으로도 이미 발현이 좀 돼서 이게 지금 뭐 정리가 되는 사안으로 국면으로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영국발 그런 금융시장 혼란은 소멸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번 영국 감세안의 이 혼란을 보면은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고 긴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5천만 인구지만 영국은 6,700만 정도고요. GDP가 우리나라보다 한 30%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큰 나라도 아닌데 이 나라에서 감세안을 했다고 해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나?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러네요. 문제고요. 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우리 지금 레고랜드 사태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그 현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을 줬던 게 이제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반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보듯이 중앙은행의 그 금융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충돌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상쇄가 되는 거죠. 예, 네. 상쇄가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많은 투자자들한테 큰 혼란을 줬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영국의 이런 감세 정책의 사태가 주는 교훈이 우리나라 정부도 그 사소한 보기에는 작게 보이는 그 금융 위기나 실물 위기도 놓치지 말고
빠른 사전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도 세제 개편안 보면 법인세율 인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율이 줄어들면 이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우리나라 감세안은 이제 7월에 정부가 발표를 예, 했는데 이미 그때 이제 금융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정부에 즉각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반응을 했다고 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영국이랑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 국가 부채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정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건전해서 네네. GDP 대비 50%지만 영국은 90%가 넘습니다. 거의 우리 2배는 안 되지만 거의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재정 수준의 부담이 적자가 높은 많다. 나라고요. 네. 따라서 이런 영국이 또 이 1970년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경력이 있어요. 네네. 이게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국의 그 재정 적자가 누적 재정 적자가 GDP의 90%에 달하고 영국은 과거에 IMF로부터 그 금융 위기 구제금융을 때 받았고. 구제금융을 받았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경력과 이런 영국의 그리고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 네.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번에 상당히 충격을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우리나라랑 영국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나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지금 그 전 총리, 리즈 트러스. 네, 트러스 네. 총리가 사임하고 나서 네. 어제 오늘 막 뜨고 있는 차기 총리로 뜨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 리시 수낙이라는 젊은 분이에요. 2020년도에 재무장관 했던 뭐 40대 초반인데 그분 배경을 이렇게 보면 완전 엘리트예요. 인도계인데 그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골드만삭스에 있었고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 맞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줬어요.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 등등 해가지고 엇박자를 내고 자꾸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차기 총리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자꾸 드는 생각이 레고랜드 사태 지금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그 시장에 그 영국에서 받는 교훈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우리나라 감세안 그래가지고 부동산 뭐 세제 개혁안 네. 뭐 등등 해가지고 줄이겠다. 하는데 줄이겠다고 하는데 뭐 세제 개편할 수 있고 감세할 수 있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이거는 엇박자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굉장히 큰 피해가 지금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1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레고랜드 사태 해결 네네. 그걸로 촉발된 국내 그 건설업계, 금융업계 신용 경색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너무 무리하게 앞서가는 것보다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옥석을 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아무 때나 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봐가지고 상황을 봐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의견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영국의 이제 예에서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은 사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결국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이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엇박자를 내는 순간 정책의 효과성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감세안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정부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네. 그런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영국의 예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세환 교수, 정삼영 교수, 유혜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